네, 어서 오세요. 한 10년 됐나? 한 10년 전에 말이에요. 어떤 은행이 그 히틀러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 좋으니까 활용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대 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다 폐기하라고 그 쓴 논문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깨갱하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상대 적군이 아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탱크를 갖고 있으면 그 탱크를 노획해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군이 가진 거니까 쓰지 말자고? 이거 뭐야, 병신이야 뭐야? 그게 아니죠. 쓰지 말아야 지네만 이기거든. 네? 좋은 경제 정책을 쓰지 말도록 방해해야지 기득권이 살잖아요. 그거예요. 나치 경제가 말이에요. 뭔가 효능이 있다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 안 그래요? 나치 경제가 말이야. 도로, 철도 사업, 징병제를 통해서 600만 실업자를 56만 명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단 5년 만에 노동자 월급이 150% 올랐고요. 자동차는 200% 생산, 2배, 수출은 800배, 800배가 아니라 800%. 1932년 1만 7천 개 업체가 도산했는데 다 거의 뭐 한 36년, 37년 되면 회사가 다 성장해버렸어. 그러다 평균 매출이 400%고 순이익만 50%. 이런 성장을 기록했다고요. 5년 만에. 근데 참고하지 말라고? 히틀러 거니까? 이건 미친놈이 아니죠. 야비한 놈이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말라는 거야. 자기네가 투자해서 쪽쪽 빨아먹을 테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애들이 투자해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니까 이 바이마르 공화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걸 히틀러가 다시 일으켰잖아. 근데 히틀러가 일으킨 게 아니야, 실은.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일들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외수 경제, 뭐 바깥에 그 군국 경제도 일으켰지만 내수 경제도 일으켰다고. 지금 말이에요.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승승장구시킨 나라가 독일이에요. 나치 독일입니다. 아무리 월가와 런던의 그 자본에 의해서 잠식된 독일 공업 경제를 하더라도 독일인 스스로 자립하고 자급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면 내수로부터 얻는 외국 기업의 수익은 낮아져요. 중화학 대기업하고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의 관계가 옅어진다고. 한국처럼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종속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GS25시가 망하고 독일의 동네 시장이 돈을 번다고요. 1933년 히틀러 치하의 그 독일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응? 독일의 대기업들이 미국과 영국 휘하로 들어가는 걸 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 기업에 적대적이었고, 반면 그 밑에 하청 기업에서 철두철미하게 독일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독일 국민입니다. 네. 그걸 이제 민족주의라 그러고 그걸 나치즘이라고 이제 그랬던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2년만 딱 없애버리고 내용물만 딱 찾아오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게 그 얄마르 샤트가 이제 이 경제를 이제 그거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외자가 지배하는 대기업을 중화학 공업 안에 딱 묶어놔. 그런 다음에 이 정부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농공업 부문 경제의 자급 원칙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외자가 지배하는 중화학 공업이 국내 내수 경제에 힘을 뻗치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국 기업을 지원해서 수입 대체 물품을 생산하도록 했죠. 뭐 한국도 수입 대체 산업을 해봤기 때문에 뭐 잘 알지. 일종의 이게 자급 산업이잖아요.
보호 무역을 통해 갖고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쓸데없이 비싼 외국 물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외화를 전략해주고 물품 공급만이 그 수요량에 맞도록 조정해주기 때문에 아주 건실한 산업 구조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러시아가 지난 8년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앞으로 더 튼튼하겠다고 그 수입 대체 산업을 더 늘리겠다잖아 지금. 폴스바겐이라든가 뭐 아이즈파벤, 뭐 화학, 뭐 티센, 뭐 철강 같은 거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 기업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물품 자체를 구매하진 않았어요. 부품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그런 부품들은 다 독일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봉틀이나 밀가루까지 이제 수입했던 그 소련의 레닌 정책과 다른 점이에요. 레닌은 소비재까지 다 수입해 버렸잖아요. 멍청한 놈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갖고. 아니면 거꾸로 소련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가. 게다가 독일의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체코의 하청 기업들은 유통을 다변화해서 대기업에만 종속되는 구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대형 및 그 소형 트럭을 고속도로로 내보내 그 물류 경제를 원활하게 만들었고, 사회 기관 시설이 일단 뭐 잘 되어 있으니까 농촌도 근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당대 독일 경제를 한 20-30% 지탱해 주던 유태의 기업하고 은행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게 이 실업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그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유대 자본을 포함해서 외국 자본을 동시에 이제 감시를 했죠. 외국 자본의 이제 그 국부 유출 문제가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 이상의 그 외자를 갖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금리도 5% 전후로 묶어놨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익금을 이제 국부로 환수해서 재투자하도록 했죠. 그 히틀러는 이미 이제 뉴욕의 시오니스트랑 협정을 맺었잖아요.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협정을 맺어서 독일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이주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국유화 시켰고, 또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국산품 애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말이에요. 건물이고 뭐고 모두 그 독일 제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내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키웠어요. 영국과 미국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자본을 독식하고 막 이랬지만은 내부적으로 힘을 키웠다고요. 이거를 히틀러가 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몬테그 노만하고 그 독일 중앙은행장, 또 경제부 장관, 야마르 샤트가 같이 꾸민 일이죠. 뭐 자기네들은 뭐 어떤 뭐 전쟁을 뭐 목표로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국민 경제가 일어났으면 뭐 좋은 거지 뭐. 일단은 나중에 전쟁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뭐 경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뤘죠. 반면 이제 교육이나 문화의 차원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당히 공격했죠. 또 그 소비자 물가하고 이제 핵심 소비 품목을 이제 국가가 통제해서 담배와 같은 이제 비생산 부분 소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운동을 그래서 벌인 거예요, 히틀러가. 건강보험, 뭐 실업보험 다 해줬고 말이에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3년까지 말이에요. 베를린 주식시장은 말이에요. 주가 지수가 103에서 153으로 올라갔다고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외자가 지배하는 중화학 공업, 끝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외국 자본에 대항하여 이 내수를 어떻게 일으키고 그랬을까? 지금은 이제 돈 얘기밖에 안 할 거니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자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5번 신용 어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들어온 외자는 나갈 돈이죠. 내수 경제를 이런 돈으로 지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대외에 종속돼 버려요. 나갈 돈을 이자 받고 나갈 돈을 그걸 갖다가 내수 경제를 일으켜? 이런 돈으로는 내수 경제를 지속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1933년 독일 중앙은행장 얄마르 샤트가 크루프나 지멘스 같은 4개의 철강 기업을 설득해서 100만 골드마르크를 출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철강 보증표를 만들어. 그건 매포라 그래요. 매포. 3개월마다 쓰임새에 따라 가고 5년간 갱신토록 했습니다. 100만 마르크는 나중에 갚아주면 돼요. 5년 후에 갚아주면 됩니다. 그 4개의 철강사한테. 독일 기업 간 거래를 매포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화폐예요. 전에 영상이 있었죠. 그 베글시 화폐를 기억하시면 돼요. 독일 간 기업 간 거래를 매포로 하고 월급도 그거로 주고 세금도 그거로 냈습니다. 해외 자본하고 독립적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 내수 경제가. 자재를 수입하거나 해외 투자 이익금을 처리할 때만 마르크를 썼어. 국정 마르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치 정부는 외국 자본이 가득한 그 군사무기, 철강, 중화학, 건설 기업에도 이 토큰을 갖다 들밀었다고. 이거 쓰라 그랬다고 안에서. 그러니까 저기 독일 국민들이 써줬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달러라든가 마르크로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매포가 외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대기업 안으로도 끼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포가 놀랍게도 해외 신용 어음으로도 쓰인 거야. 해외에서 물건 자재 갖고 오면 파운드나 프락이라든가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매포를 제가 받겠대. 그래서 그거로 또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독일 내수 경제에 대한 믿음이 뭐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데 여기저기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관 기업이나 은행 간의 그 신용화폐로도 이 매포가 쓰이면서 이 마르크 국정화폐 인플레이션도 아주 심각하게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기업 간 중간재 뭐 자재 유통 뭐 재할인율이라든가 이런 이자율 같은 거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 위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938년까지 5년 동안 100만 그 매포가 120억 마르크로 확대가 됐다고요. 전에 말씀드린 베글시가 3만 2천 쉴링으로 50만 그 쉴링 만들어내는 거. 돈을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노동을 그렇게 하고 제품 서비스를 생산을 해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매포를 찍다 보니까 그 찍은 게 120억 마르크까지 커져 나갔다고요. 5년 만에. 이게 엄청난 경제 아닙니까? 이자 없고 감가상각 대신 3개월마다 갱신하기로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경제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1938년이 되니까 이 히틀러가 매포를 그냥 막 찍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야마르 샤르트가 이제 불같이 화를 냈죠. 이거 군국화 하겠다고 들어온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고 결국은 뭐 히틀러는 이제 전쟁으로 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앞뒤 다 잘라내고 말이에요. 중간에 그 화폐 돌리는 화폐의 안정성, 화폐의 그 건강성만 판단해 보자고요. 응? 역시 결론은 그 정부가 문제죠. 정부가 결정이 나름인 거예요, 이게. 이런 훌륭한 화폐를 만들면 나라는 부강해지는 겁니다. 네? 외환과 국정화폐 사이에 차이를 둬야 돼요. 이자도 없애야 되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도 근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돈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근데 한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 가능할까 이게? 응? 에이구, 한국은 늘 참 착했는데 어쩌자고 정부가 희한한 정부가 들어서 국민들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놨나 몰라. 일단 우리라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친 짓 하지 말고 서로 돕고 믿으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화폐는 신뢰입니다.